그래서 결국 환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경우 공급을 고정됐다고 보고 수요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 만나는 곳에서 환율이 결정이 되고 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올리는 요인, 왼쪽으로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금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수준,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장기적인 요인들이 다 이 수요 곡선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이 어떻게 된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금리가 변하고 금리가 변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통화량이 변할 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응용 파트입니다. 먼저 금리가 변하는 거를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목금리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전에 우리가 배운 건데 실질금리에다가 더하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금리가 올라서 명목금리가 오르는 거는 실질금리가 올라서 명목금리가 오르면 이거는 통화가치를 더 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서 명목금리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은 환율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얘기는 물가 수준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국 통화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지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것도 이것이 요인인지 주요인인지 이것이 주요인인지에 따라서 그 반응이 사실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금리 변화에서 비롯되는지 인플레 변화에서 비롯되는지. 실질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자국 통화가치를 상승시키지만 인플레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사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금리가 올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주 요인이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자국 통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이 맞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물가 상승은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국 통화를 떨어뜨리는 그것이 이렇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에서 비롯됐을 때는 금리가 올랐을 때 환율이 더 세죠. 그러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는 그게 주 원인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면 환율 떨어지면서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은행이 돈을 확 풀었다. 근데 돈을 확 풀면은 그 효과가 몇 가지가 이제 막 생깁니다. 첫째는 돈을 확 풀었을 때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인플레 기대 심리가 많아져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당장 돈을 풀면 당장은 금리가 떨어지게 돼요. 당장은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렇고 수요 곡선이 이렇다고 그랬죠.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확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자국의 통화 가치가 환율 떨어지면서 확 떨어지게 돼요. 인플레 기대 심리와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확 풀었을 때 환율은 어떻게 된다?
지금 달러 표시 유로로 표현되는 환율은 어떻게 된다? 확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국 통화로 보셔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확 풀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오케이? 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 많아지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돈을 풀었을 때 금리가 오르게 돼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 떨어지는데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이렇게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스텝을 봤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처음엔 파란 선이었어요. D1이었어요. 수요 곡선이. 근데 돈을 확 푸니까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D2로 갑니다. 까만 선으로. 그러니까 파란 선이 까만 선으로 확 떨어졌다가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르면서 D2가 D3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바뀌느냐?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자국 통화 가치가 일단은 확 떨어졌다가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오르게 돼요. 그죠? 확 D2까지 떨어졌다가 2까지. 시간이 가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그 금리 오르는 효과가 반영이 돼서 환율이 오르죠. 자국 통화 가치가 확 떨어졌다가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슈팅, 떨어지는데 오버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장기적으로 1에서 3로 가는 건데 1에서 3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을 합니다.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돼요. 이런 것을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오케이? 용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D3로 가는데 환율이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근데 1에서 3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을 일단 하고 단기적으로 인플레 기대 심리와 금리 효과 때문에 확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오버슈팅이 왜 외환시장의 환율이 그렇게 변화무쌍한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왜 외환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높으냐? 첫 번째는 오버슈팅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게 있다고 그랬죠. 미래 시점의 예상 환율.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가 상승,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수출 수입이 얼마나 잘 될지, 상대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자국 물건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뭐 생산성, 이런 거에 대한 expectation, 예상이 바뀔 때마다 이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영향을 받으면 뭐가 영향을 받게 돼요? 지금의 환율이 영향을 받게 돼요. 지금의 환율이. 이것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그 요인들의 예상치가 바뀔 때마다 이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것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왜 외환시장이 그렇게 변화무쌍한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무쌍해요? 첫 번째, 오버슈팅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조금 전에 이거. 두 번째는 뭐예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이거에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이거에 영향을 주면서 그 예상치가 바뀔 때마다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